이른 가을 아침, 서울 한남동의 작은 한옥마당에 낙엽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78살 노인 박종수는 대문 앞에 놓인 우편물을 집어들었다. 얇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청첩장도 부고장도 아닌 낯설면서도 그리운 초대장이었다. 1947년도 성북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 동창회. 종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초대장을 다시 읽었다. 60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종이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학급 회장이었던 김동철. 그 이름을 본 순간 종수의 머릿속에 흑백 필름처럼 오래된 기억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1947년 봄,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울의 거리는 혼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성북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에는 2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종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조용한 아이였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는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벌어온 돈으로 간신히 학교를 다녔다. 종수야, 이리 와봐. 교실 한 구석에서 동철이 손짓했다. 동철은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언제나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녔다. 하지만 그는 다른 부잣집 아이들처럼 가난한 친구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종수에게 공책을 나눠주고 점심을 함께 먹자고 했다. 이번 소풍 갈 수 있어?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소풍비 50원이 없었다. 동철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도시락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종수에게 건넸다. 그런 작은 친절들이 쌓여 종수는 동철을 형처럼 따랐다. 그러나 60년이 흐르는 동안 종수는 단 한 번도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니, 참석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그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초대장을 손에 쥔 채 종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60년 묵은 무게가 여전히 짓눌러 있었다. 여보, 뭐 보세요? 아내 정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결혼 50년. 아내는 남편의 침묵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종수는 초대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옛날 친구들한테서 왔어. 동창회래. 그럼 좋잖아요. 가보세요. 정숙은 남편이 평생의 친구들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환갑잔치에도 칠순잔치에도 학교 친구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남편의 과거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종수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낡은 졸업 앨범 한 권이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던 종수의 손이 어느 장에서 멈췄다. 1947년 2월 28일 졸업식 날 찍은 단체 사진. 23명의 아이들이 교정은행 나무 아래 도열해 있었다.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작고 왜소한 아이가 바로 종수였다. 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동철이 있었다. 종수는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60년 전 그날, 그들은 모두 미래를 꿈꾸는 12살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종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동창회에 가볼까 해. 정숙은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스스로 어디를 가겠다고 한 적이 거의 없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옷 준비해 드릴게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다. 6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진실을, 사진 속 13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동창회는 일주일 후 토요일, 북촌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종수는 매일 아침 그 초대장을 꺼내 읽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가서 뭐라고 해야 하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남편을 보며
정숙은 조용히 차를 끓였다. 남편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 오랜 세월 지켜온 그들만의 규칙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남편이 스스로 과거를 마주하려 하고 있었다.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종수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78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나이였다. 이제는 말해야 했다. 60년 전 졸업식 날 일어났던 일을, 그리고 그들이 결코 기억하지 못하는 사진 속 13번째 사람의 진실을. 토요일 오후 2시 북촌 한옥마을 골목길을 따라 종수는 천천히 걸었다. 지팡이에 의지한 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60년 전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한정식 레스토랑 소나무집 앞에 도착했을 때 종수는 잠시 멈춰섰다. 유리문 너머로 흰머리의 노인들이 보였다. 종수야, 정말 왔구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철이 두 팔을 벌리며 다가왔다. 6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 환한 미소는 여전했다. 종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동철아, 오래간만이다. 60년 만이지. 60년. 동철은 종수의 손을 꼭 잡았다. 방 안에는 12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한때 23명이었던 학급은 이제 12명만 남았다. 세월은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다. 종수 왔다. 야, 박종수.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창민이었다. 한때 반에서 가장 장난꾸러기였던 창민은 이제 온화한 눈빛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종수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다. 6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주름과 흰 머리 속에서도 어린 시절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다들 너무 그립네요.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철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도 그래. 자, 앉아.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식사가 시작되고 노인들은 저마다의 인생 이야기를 꺼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 교사로 평생을 보낸 사람,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던 사람.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같은 향수가 담겨 있었다. 기억나니? 담임 선생님이 회초리로. 창민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종수도 따라 웃었지만 그의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식사 내내 조용히 듣기만 했다. 식사가 끝나고 동철이 커다란 봉투를 꺼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사진들을 좀 모아왔어요. 한번 볼까요? 노인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동철은 하나씩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소풍 사진, 운동회 사진, 교실에서 찍은 사진들, 흑백의 작은 사진들 속에서 12살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자, 이건 졸업식 날 찍은 거야. 동철이 가장 큰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47년 2월 28일. 은행나무 아래 단체 사진. 종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바로 그 사진이었다. 우와, 이거 봐. 우리 진짜 어렸네. 노인들이 사진 주위로 몰려들었다. 돋보기를 꺼내 들고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찾아내며 웃었다. 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사진 곁으로 다가갔다. 여기 내가 있네. 앞줄 네 번째. 나는 뒷줄 가운데야. 제일 키 컸잖아. 노인들은 60년 전 자신의 모습을 찾아내며 즐거워했다. 종수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작고 왜소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잠깐만. 창민이 돋보기를 사진 가까이 가져갔다. 이 사진 좀 이상한데? 뭐가? 동철이 물었다. 창민은 사진 속 인원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12, 13, 13. 노인들이 웅성거렸다. 창민은 다시 한번 세었다. 분명히 13이야. 우리 반은 23명이었는데 이 사진에는 13명이 있어. 동철이 사진을 가져가
자세히 살펴봤다. 정말이네. 앞줄에 6명, 뒷줄에 7명, 13명이 맞아. 그런데 누가 누군지 다 알겠어? 창민이 물었다. 노인들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한 명씩 이름을 대며 확인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순자, 이명희, 박종수, 김동철, 박창민. 이름을 부르던 동철의 목소리가 멈췄다. 그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이상하다. 분명히 13명인데 누가 누군지 다 알아? 아니, 한 명이. 동철은 사진 속 뒷줄 오른쪽 끝에 서 있는 한 아이를 가리켰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흐릿하게 찍힌 단정한 교복을 입은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이 아이 누구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들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그 얼굴은 낯설었다. 분명 같은 반이었다면 기억해야 하는데 60년 전 기억 속에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반 맞아? 사진은 분명히 우리 졸업식 날인데 선생님도 보이고 은행나무도 맞고. 노인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13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공기처럼 그 아이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종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60년 동안 혼자만 간직해온 비밀. 사진 속 13번째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혹시 전학온 애였나? 창민이 물었다. 아니야. 우리 반은 6학년 때 전학생 없었어. 동철이 고개를 저었다. 노인들은 계속해서 사진을 들여다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종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내가 알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종수에게 쏠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최태호였어. 종수의 말에 방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최태호. 그 이름은 마치 오래된 금고의 열쇠처럼 60년간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열었다. 노인들의 얼굴에 하나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최태호, 최태호. 동철이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러자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교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이. 점심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던 아이. 말수가 적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던 아이. 맞아. 그런 애가 있었어. 창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왜 잊고 있었지? 분명히 같은 반이었는데. 그 애. 졸업식 날.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다. 6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1947년 2월 초, 졸업식을 한 달여 앞둔 겨울이었다. 서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아이들은 두꺼운 속옷을 입고 학교에 다녔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종수는 교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야, 종수야. 뒤에서 태호가 불렀다. 종수는 깜짝 놀랐다. 태호가 먼저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다. 태호는 언제나 혼자였다. 점심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었다. 아이들은 태호를 이상한 애라고 불렀다. 왜? 이거 내가 떨어뜨린 거지? 태호가 작은 공책을 내밀었다. 종수의 산수 공책이었다. 종수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공책을 낚아챘다. 태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넌 집이 어디야? 종수가 물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성북동, 산 밑에. 나도 그쪽인데 같이 갈까? 태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다. 두 아이는 함께 학교를 나섰다. 겨울에는 빨리 저물었고 골목길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넌 친구가 없니? 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혼자가 편해. 외롭지 않아? 외로움은 익숙해. 태호의 목소리에는 12살아이답지 않은 무게가 담겨 있었다. 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 아이는 말없이 눈 쌓인 길을 걸었다. 그날 이후 종수와 태호는 가끔 함께 하교했다. 태호는 종수에게만큼은 마음을 열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어머니가 남의 집 일을 하며 자신을 키운다는 것, 그래서 항상 혼자 지낸다는 것. 넌 좋겠다. 친구도 많고. 태호가 말했다.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가난해서. 사실 친구들이 많은 건 아니야. 그냥 동철이가 잘해줘서 다행이지. 김동철 회장? 응. 좋은 애야.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철은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였다. 부유하고 똑똑하고 친절했다. 태호는 그런 동철을 멀리서만 바라봤다. 2월이 되고 졸업식 준비가 시작되었다. 단체 사진 촬영 날짜가 정해졌다. 2월 28일 졸업식 당일. 선생님은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했다. 태호야, 넌 뭐 입을 거야? 종수가 물었다. 태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교복. 있어. 엄마가 빌려주신대. 빌려? 응. 사촌 형 거. 종수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가난했지만 태호는 더했다. 졸업 사진을 위해 교복마저 빌려 입어야 하다니. 졸업식 전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초등학교를 졸업한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 태호가 떠올랐다. 태호는 중학교에 갈 수 있을까? 그 가난한 형편으로. 2월 28일 아침.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했다. 종수는 어머니가 밤새 다림질해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다. 교정은행나무 아래에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설레는 얼굴이었다. 종수야. 동철이 손을 흔들었다. 종수는 그쪽으로 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태호가 보이지 않았다. 태호 안 왔어? 종수가 물었다. 동철은 고개를 갸웃했다. 태호. 누구? 최태호. 우리 반. 아, 그 애? 요즘 학교 안 나오지 않았어? 종수는 깜짝 놀랐다. 자신은 어제까지도 태호와 함께 하교했는데 동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 모두 모여요. 사진 찍을 거예요. 선생님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도열했다. 키 순서대로 앞줄과 뒷줄로. 종수는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자리에 섰다. 사진사 아저씨가 커다란 카메라를 세팅했다. 하나, 둘, 셋. 바로 그 순간 종수는 느꼈다. 누군가 뒷줄 오른쪽 끝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을. 고개를 돌려보니 깨끗한 교복을 입은 태호가 서 있었다. 태호는 종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찰칵 셔터가 눌렸다. 사진이 찍혔다. 그리고 그 순간 종수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태호는 사라지고 없었다. 종수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태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이들은 졸업식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은행나무 아래에는 낙엽만 바람에 흩날렸다. 태호야. 종수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동철이 종수의 어깨를 잡았다. 왜 그래? 누구 찾아? 최태호. 방금 여기 있었어. 최태호. 그 애 오늘 안 왔는데. 동철의 말에 종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봤다. 사진 찍을 때 태호가 뒷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주변에 어떤 아이도 태호를 본 것 같지 않았다. 졸업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졸업장 수여, 교과 제창. 종수는 식이 진행되는 내내 교실 문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혹시 태호가 늦게 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태호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시기 끝나고 종수는 선생님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최태호는요? 최태호. 그 학생 오늘 결석했는데. 네? 하지만 사진 찍을 때. 사진. 무슨 소리니? 최태호는 한 달 전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선생님의 말에 종수는 말문이 막혔다. 한 달 전부터. 그럼 어제 자신과 함께 하교한 태호는 누구였단 말인가? 종수는 학교를 뛰쳐나왔다. 성북동산 밑 태호가 산다고 했던 그곳으로 달렸다. 비탈진 골목길을 숨 가쁘게 오르고 또 올랐다. 낡은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 종수는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렸다. 저기 최태호라고. 혹시 아세요? 최태호. 그 집 아들. 한 아주머니가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 윗집인데. 그런데 그해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뭐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돌아가셨어. 폐렴으로. 종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돌아가셨다고? 한 달 전에. 그럼 어제까지 자신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웃던 태호는 언제, 정확히 언제요? 1월 28일이었나? 딱 한 달 전이지. 종수는 비틀거렸다. 1월 28일. 그날 이후로도 자신은 태호를 계속 만났다. 함께 하교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수는 울었다. 태호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자신만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더 슬펐다. 태호는 죽어서도 학교에 나왔던 것일까? 친구가 없어 외로웠던 그 아이가 마지막 졸업식만큼은 함께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날 밤 종수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종수를 꼭 안아주었다. 태호는 내가 좋았나 보구나.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야. 엄마, 나 태호한테 잘해주지도 못했어. 친구들이 그 애를 이상하다고 할 때 나도 가만히 있었어. 이제라도 기억해주는 게 어디니. 태호는 분명 고마워할 거야. 하지만 종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태호가 외로워할 때, 친구가 필요할 때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겨우 몇 번 함께 하교한 것이 전부였다. 다음 날 종수는 태호의 집을 찾아갔다. 낡은 판잣집 문 앞에는 흰 천이 걸려 있었다. 종수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야윈 중년 여인이 나왔다. 태호의 어머니였다. 누구시니? 저 태호 친구예요. 학교 친구.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호 친구. 우리 태호한테 친구가 있었니? 그 말에 종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태호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심지어 어머니조차 아들에게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네, 저랑 가끔 같이 집에 갔어요. 종수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산수 공책을 꺼냈다. 태호가 마지막으로 주었던 그 공책. 공책 안쪽에는 태호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종수야, 내가 내 첫 번째 친구야. 고마워. 어머니는 공책을 받아들고 흐느꼈다. 종수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엄마, 태호는 왜 학교를 그만뒀어요? 아팠단다. 겨울이 추워서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종수는 깨달았다. 태호는 가난 때문에 죽었다. 병원에 갈 돈만 있었어도 따뜻한 집에서 지냈더라도 태호는 살 수 있었다. 태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가고 싶다고, 졸업식에 가고 싶다고 했어. 교복도 빌려왔었는데 그걸 입어보지도 못하고. 종수는 그제야 이해했다. 태호는 졸업식에 가고 싶었다.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었다. 그래서 죽어서도 그곳에 나타난 것이다. 사진 속 13번째 사람. 그것은 태호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종수는
어머니에게 졸업사진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평생 태호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중학교에 진학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종수도 태호를 잊어갔다. 60년이 지나고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을 때 종수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태호의 얼굴, 태호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동창회장의 노인들은 종수의 이야기를 숨죽여 들었다. 60년 전 그날의 진실. 사진 속 13번째 사람은 이미 죽은 아이였다. 모두의 얼굴에 충격과 슬픔이 교차했다. 그럼 그 사진 속 태호는.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태호는 졸업식 한 달 전에 죽었어. 하지만 졸업식 날 사진 찍을 때 나는 분명히 봤어. 태호가 뒷줄에 서 있는 걸. 창민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뒷줄 오른쪽 끝.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흐릿하게 찍힌 태호의 모습. 이제 그 흐릿함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우리 그 애를 기억도 못했어. 한 노인이 자책하듯 말했다.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태호는 원래 조용한 아이였어.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기억하기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종수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변명일 뿐이었다. 진실은 아무도 태호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 가난하고 조용한 아이 하나가 사라져도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것. 태호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 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종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나도. 그 후로 찾아뵙지 못했어. 왜? 전쟁이 터졌잖아. 1950년. 그리고 피난 가고 돌아왔을 때는 그 동네가 다 없어져 있었어. 종수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전쟁을 핑계로, 바쁜 삶을 핑계로. 그는 태호의 어머니를 다시 찾지 않았다. 졸업사진을 드리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나는 평생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야. 태호를 기억하겠다는 약속도, 어머니께 사진을 드리겠다는 약속도. 노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종수를 탓할 수 없었다. 그들 역시 태호를 잊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이야. 창민이 말을 꺼냈다. 어쩌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지 몰라. 무슨 뜻이야? 태호, 어머니 말이야. 아직 살아계실지도 몰라. 종수는 깜짝 놀랐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태호가 1947년에 12살이었으니 어머니는 아마 30살 전후였을 것이다. 지금 계신다면 100살이 조금 넘는 나이. 가능할까? 해보자. 우리 함께 찾아보자. 동철이 종수의 손을 잡았다.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6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태호를 제대로 기억하고 싶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노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옛날 성북동 주민들을 수소문하고 구청에 가서 자료를 뒤졌다. 하지만 6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많은 것을 지워버렸다. 판잣집 동네는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섰고 옛날 주민들은 모두 흩어졌다. 이름이라도 정확히 알았으면. 동철이 한숨을 쉬었다. 태호의 어머니 성함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종수도 기억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노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옛날 성북초등학교 기록을 뒤지고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창민이 연락을 해왔다. 종수야, 찾았어. 정말 성북구 요양원에 계셔. 최정숙 할머니 확인해봤더니 아들이 1947년에 성북초등학교 다니다가 돌아가셨대. 종수의 가슴이 뛰었다. 최정숙, 태호의 어머니 살아계셨다. 언제 갈 수 있어?
내일 오전에 같이 가자. 우리 다 같이. 다음 날 아침 12명의 노인들은 성북구 요양원으로 향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요양원 원장의 안내로 3층 한 방으로 올라갔다. 할머니, 손님들이 오셨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다. 침대에 작고 왜소한 노인이 누워 있었다. 102살의 나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희는 태호 동창들입니다.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정숙의 눈이 커졌다. 태호, 동창? 네. 1947년 성북초등학교 6학년 5반. 최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0년 만에 듣는 아들의 이름. 60년 만에 만나는 아들의 친구들. 태호한테 친구가 있었어요? 종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저희가 제대로 친구 노릇을 못했지만 태호는 우리 반 친구였습니다. 최정숙은 손을 뻗어 종수의 손을 잡았다. 앙상한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놀라울 만큼 강했다. 고마워요. 태호를 기억해줘서. 종수는 가방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1947년 2월 28일. 졸업식 날 찍은 단체 사진. 13명이 찍힌 그 사진. 할머니, 이거 태호가 찍힌 사진입니다. 6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최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돋보기를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뒷줄 오른쪽 끝. 깨끗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태호. 흐릿하지만 분명한 태호의 모습. 우리 태호, 교복 입은 모습. 최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다. 60년 동안 단 한 장의 사진도 없었다. 아들의 얼굴을 기억 속에서만 그려왔다. 그런데 이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노인들은 함께 울었다. 60년 전 그들이 잊고 있었던 친구. 가난하고 외로웠던 12살 소년. 죽어서도 친구들 곁에 있고 싶었던 아이. 그 아이를 이제야 제대로 기억하게 되었다. 최정숙은 사진을 품에 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간호사가 물티슈를 가져다 주고 노인들은 조용히 기다렸다. 100살 노인의 눈물은 60년 묵은 슬픔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다. 그리고 노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다. 태호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학교에서 어땠는지. 전 아무것도 몰라요.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실 그들도 태호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60년 전 기억은 희미했고 태호는 원래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다. 태호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종수가 입을 열었다. 항상 혼자 책을 읽었고 쉬는 시간에도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착한 아이였어요. 최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서도 그랬어요. 말이 없고 혼자 노는 걸 좋아했죠. 제가 일을 나가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했어요. 태호한테.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아니에요. 할머니. 창민이 말했다. 태호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를 보내주셨잖아요. 최정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학교. 태호는 학교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파서 못 갈 때마다 울었죠. 공부를 잘했거든요. 선생님이 중학교에 꼭 보내라고 하셨어요. 중학교요? 네. 태호는 꿈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죠.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노인들은 숙연해졌다. 12살 소년의 꿈.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의 마지막 소원. 할머니, 태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종수가 물었다. 최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졸업식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친척한테 교복을 빌렸어요. 사촌 조카 거였죠.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천보자기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오래된 학생복 상의가 나왔다. 빛바랜 검은색 천, 반짝이는 금빛 단추. 이게 그 교복이에요. 태호가 입어보지도 못한. 노인들은 숨을 죽였다. 60년 동안 간직해온 교복. 아들이 입지 못한 옷을 평생 품고 살아온 어머니. 태호는 이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사진 찍는 걸 꿈꿨어요. 그게 마지막 소원이었죠. 하지만 최정숙의 목소리가 끊겼다. 종수는 그 교복을 보며 깨달았다. 사진 속 태호가 입고 있던 그 깨끗한 교복. 그것은 실제로 입지는 못했지만 그의 영혼이 입고 있던 옷이었다. 할머니, 태호는 졸업식에 왔어요. 종수가 말했다. 사진 찍을 때 저는 분명히 봤어요. 태호가 이 교복을 입고 우리와 함께 서 있는 걸. 최정숙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그래서 이 사진에 태호가 찍힌 거예요. 비록 흐릿하게 나왔지만 태호는 마지막 소원을 이룬 거예요. 최정숙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뒷줄 오른쪽 끝에 아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다. 태호야. 우리 태호. 노인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나무잎이 떨어졌다. 시간은 흘러도 어떤 그리움은 결코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할머니, 동철이 말했다. 저희가 태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최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태호를 기억해 주세요. 그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네. 태호는 친구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라는 친구들이 생겼네요. 60년 늦었지만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약속드려요. 앞으로 매년 태호 기일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태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60년 늦은 약속이었지만 이제라도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 최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100살 노인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평화로워 보였다. 태호가 기뻐할 거예요. 드디어 친구들을 만났으니까. 노인들은 요양원을 나서면서 다짐했다. 태호를 위한 무언가를 하자고. 그저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장학금을 만들자. 동철이 제안했다. 태호의 이름으로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이야. 창민이 동의했다. 태호의 꿈이 선생님이었잖아. 태호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아이들이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노인들은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각자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고 성북초등학교에 연락했다. 학교는 기꺼이 협조했다. 최태호 기념 장학금이 만들어졌다. 매년 한 명의 학생에게 중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금. 첫 장학금 수여식은 그해 겨울에 열렸다. 최정숙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장학금을 받는 아이는 12살 여자아이였다. 밝은 얼굴로 감사 인사를 하는 아이를 보며 최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태호야, 봤니?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노인들은 약속대로 태호의 기일인 1월 28일에 모였다. 성북동 공동묘지. 태호의 작은 묘비 앞에서 6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묘지에 이제는 매년 12명의 노인이 찾아왔다. 태호야, 우리 왔다. 종수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다른 노인들도 차례로 절을 올렸다. 간소한 제사상을 차리고 향을 피웠다. 친구야, 미안하다. 60년이나 늦었구나.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평생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왔다.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친구 하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노인일 뿐이었다. 제사가 끝나고 노인들은 묘지 옆 벤치에 앉았다.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다. 60년 전 판잣집들이 있던 자리에는 도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많이 변했지? 창민이 말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기가 산골이었는데. 그러게, 태원의 집도 저 밑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노인들은 잠시 침묵했다. 각자의 머릿속에서 60년 전 풍경을 그려보았다.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시절, 전쟁도 고난도 있었지만 그래도 꿈이 있었던 시절. 있잖아. 종수가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 태호를 잊고 살았어. 아니, 잊으려고 했던 것 같아. 왜? 죄책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 태호가 외로워할 때 내가 뭘 해줬나. 죽어갈 때도 몰랐잖아. 그게 너무 괴로웠어. 동철이 종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모두 그랬어. 다들 자기 삶에 바빴고 태호 같은 조용한 친구는 신경 쓰지 못했지. 그게 변명이 될까? 변명은 아니지. 하지만 우리도 어렸잖아. 12살짜리 애들이 뭘 알았겠어.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알았어. 태호가 외롭다는 걸,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그런데도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다른 노인들도 무거운 표정이었다. 그들 모두 같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다. 기억하지 못했던 친구에 대한 미안함.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한 노인이 물었다. 종수가 대답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어. 요양원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셔. 다행이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태호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태호를 기억해줄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살아야 했다고. 노인들은 숙연해졌다. 100살까지 산 어머니, 아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 아들을 기억해주기를 바라며 살아온 세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있을 것 같아. 동철이 말했다. 장학금도 좋지만 태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책을 쓰는 거야. 태호 이야기를. 잊혀진 친구에 대한 이야기. 종수는 잠시 생각했다. 내가 쓸게. 내가 태호를 가장 많이 알았으니까. 그날부터 종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60년 전 기억을 더듬어 태호와의 시간들을 기록했다. 함께 걸었던 눈 쌓인 길, 나눴던 짧은 대화들, 마지막 졸업식 날의 기적. 글을 쓰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잊고 싶었던 기억들,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들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태호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다. 석 달이 지나고 원고가 완성되었다. 사진 속 13번째 친구라는 제목의 책. 종수는 원고를 들고 최정숙을 찾아갔다. 할머니, 썼어요. 태호 이야기를. 최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받아들었다.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태호를 이렇게 기억해줘서. 할머니가 읽으시고 괜찮으시면 출판하려고 해요. 꼭 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태호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최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세상에는 태호 같은 아이들이 아직도 많아요. 외롭고 가난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도 누군가 기억해줘야 해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 책이 필요했다. 잊혀진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해 가을, 책이 출간되었다. 처음에는 조용히 나왔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다. 특히 나이 든 세대들이 공감했다. 모두에게는 잊고 있던 태호 같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책이 알려지면서 종수에게 많은 편지가 왔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
잊고 있던 친구를 찾았다는 사람들. 태호 같은 아이를 돕고 싶다는 사람들. 종수야, 내가 대단한 일을 했어. 동철이 말했다. 태호를 살려낸 거야. 잊혀진 아이를 다시 이 세상으로 불러온 거지. 종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너무 늦었어. 태호가 살아있을 때 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제 태호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거야. 책의 인쇄는 모두 장학금으로 기부되었다. 최태호 기념 장학금은 점점 커졌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태호가 이루지 못한 꿈이 다른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2년이 흐른 어느 봄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 최정숙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소식이었다. 102살의 나이.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다. 종수는 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최정숙은 훨씬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종수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왔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최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 갈 시간이 된 것 같아.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난 충분히 살았어. 태호보다 90년을 더 살았잖아. 그녀는 침대 옆 사진을 바라보았다. 졸업식, 단체 사진. 60년 전 그 사진 속에서 태호는 여전히 12살이었다. 고마웠어. 태호를 기억해줘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할머니. 최정숙은 종수의 손을 잡았다.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면 태호 옆에 묻어줘. 6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함께 있고 싶어. 종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계속 부탁해. 태호 같은 아이들을 계속 도와줘. 걱정 마세요. 우리가 계속 할게요. 최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최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들이 죽은 지 62년 만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아들을 기억하며 살았고 마침내 아들을 기억해줄 사람들을 만나고 떠났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조문객은 예상외로 많았다. 책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가족들, 그리고 12명의 노인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종수가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다. 영정 속 최정숙은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최정숙은 약속대로 태호 곁에 묻혔다. 성북동 공동묘지. 아들의 작은 묘비 옆에 어머니의 묘비가 세워졌다. 62년의 이별 끝에 다시 만난 모자. 태호야, 이제 엄마랑 함께 있어. 종수는 두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다. 그날 밤 12명의 노인들이 모였다. 최정숙을 추모하는 자리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네. 창민이 한숨을 쉬었다. 이제 태호를 직접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야. 동철이 말했다. 노인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들도 이제 80대였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우리가 죽으면 태호는 완전히 잊히는 건가? 한 노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종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에겐 책이 있어. 그리고 장학금이 있어. 태호의 이름은 계속될 거야. 그래도 직접 아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해. 종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태호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죽어도 누군가 기억해 줄 거야.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들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태호 이야기를 학교에서 강연하기로, 아이들에게 잊혀진 친구의 의미를 알려주기로. 다음 해부터 노인들은 학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방문해 태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여러분, 친구를 소중히 하세요. 종수가
아이들 앞에서 말했다.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친구, 혼자 놀고 있는 친구, 그 친구들도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죠. 아이들은 진지한 얼굴로 들었다. 어떤 아이는 눈물을 흘렸다. 태호 형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종수는 미소 지었다. 하늘에 있지. 그리고 그는 아이들을 가리켰다. 여러분 가슴속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 태호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아이들이 종수에게 다가왔다. 저도 태호 형처럼 외로운 친구가 있어요. 앞으로 잘해줄게요. 선생님, 책 읽어봤어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태호 형처럼 꿈꾸는 선생님이요. 종수는 아이들을 보며 확신했다. 태호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들이 기억하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전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100명을 넘어섰다. 그중 한 학생은 정말로 교사가 되었다. 첫 번째 급여를 받던 날, 그 학생은 태호의 묘지를 찾았다. 태호 선배님, 저 선생님 됐어요. 선배님의 꿈을 제가 이뤘어요. 그 학생은 매달 급여의 일부를 장학금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태호가 자신을 도와준 것처럼 자신도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이런 선순환은 계속되었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다시 기부하고 태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10년이 흐른 어느 날, 종수는 88살이 되었다. 12명이었던 동창들은 이제 9명만 남았다. 3명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남은 노인들은 여전히 매년 태호의 묘지를 찾았다. 올해도 왔구나. 종수가 묘비 앞에 앉아 말했다. 이제는 혼자서는 걷기 힘들어 휠체어를 타고 왔다. 동철도 창민도 모두 지팡이에 의지했다. 태호야, 우리 이제 다 늙었어. 동철이 웃으며 말했다. 머지않아 우리도 내 곁으로 갈 것 같아. 그때는 천국에서 친구하자. 노인들은 조용히 앉아 회상에 잠겼다. 70년 전 그날 은행나무 아래 섰던 12살 아이들. 그때는 몰랐다. 삶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있잖아. 종수가 입을 열었다. 나는 가끔 생각해. 만약 태호가 살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좋은 선생님이 되었겠지. 창민이 대답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가난한 학생들을 특히 잘 돌봐주는. 결혼도 했을까? 당연하지. 착한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노인들은 각자 상상했다. 살지 못한 친구의 삶을, 이루지 못한 꿈들을.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태호는 행복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종수가 말했다. 태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영화? 응. 책보다 영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잖아.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노인들은 눈빛을 빛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었다. 종수는 그날부터 영화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많은 거절을 받았다.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젊은 감독이 관심을 보였다. 저도 이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9살의 여성 감독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상업 영화는 아니겠지만 꼭 만들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는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제작은 1년이 걸렸다. 종수는 촬영장을 여러 번 방문했다. 1947년으로 돌아간 듯한 세트장. 교복을 입은 어린 배우들. 그중 태호 역을 맡은 12살 소녀는 정말 태호를 닮아 있었다. 할아버지, 태호는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소년 배우가 물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태호가 살아 돌아온 것 같구나. 영화는 그해 가을에 개봉되었다.
큰 극장은 아니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이 늘었다. 특히 나이 든 세대들이 많이 찾았다.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개봉 첫날, 종수와 노인들은 함께 영화를 봤다. 스크린 위에서 70년 전 그날이 재현되었다. 은행나무 아래 도열한 아이들. 사진 찍는 순간 뒷줄에 나타나는 태호. 태호야. 종수는 스크린을 보며 중얼거렸다. 영화 속 태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다.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왔다. 이 영화는 1947년 성북초등학교를 졸업한 최태호를 기리며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최태호 기념 장학금에 기부됩니다. 극장에 박수가 터졌다. 관객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종수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다. 이제 태호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영화는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언론에서 다루었고 SNS에서 회자되었다.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가졌다. 잊혀진 친구는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우리 주변에도 태호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외로운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확산되었다. 학교에서는 태호 친구 만들기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운동. 종수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감격했다. 태호가 70년 전에 원했던 것, 그저 친구가 있는 것, 그것이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실현되고 있었다. 어느 날, 종수는 장학금을 받은 한 대학생을 만났다. 22살 여학생이었다. 할아버지, 저 사범대학 다니고 있어요. 졸업하면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래? 태호도 선생님이 꿈이었단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태호 선배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종수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다. 고맙구나. 태호의 꿈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태호 선배님이 없었으면 저는 대학에 못 갔을 거예요. 그 학생은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사진 속 13번째 친구, 종수가 쓴 그 책. 이 책 20번도 넘게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종수는 미소 지었다. 태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그날 밤, 종수는 일기를 썼다. 태호야, 오늘 내 후배를 만났어. 내 꿈을 이루고 있는 후배.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수백 명의 후배들이 너를 기억하고 너의 꿈을 함께 꾸고 있어. 나는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게 진 빚을 조금은 갚은 것 같아서. 종수의 90번째 생일날,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가족들과 남은 7명의 동창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대표 몇 명이 참석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다. 종수는 그 맑은 얼굴들을 보며 행복했다. 이 아이들이 있어 태호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고맙구나, 얘들아. 종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다. 너희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참 행복하단다. 케이크에 초를 끄고 다 같이 노래를 불렀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종수는 동창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얼마나 더 남았을까? 동철이 물었다. 90살을 바라보는 나이. 그들은 모두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모르지. 하지만 종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떠나도 태호는 남을 거야. 우리가 만든 것들이 태호를 기억할 테니까. 장학금 말이지? 응. 그리고 책도, 영화도, 그 모든 게 태호를 기억하는 방법이야.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60년 늦었지만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해 겨울, 동철이 세상을 떠났다. 평화로운 죽음이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동철이 평생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태호를 기억했던 동창들. 동철아, 먼저 가는구나. 종수는 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태호 만나거든. 우리가 미안했다고 전해줘. 그리고 고맙다고. 내 덕분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동철의 유언장에는 뜻밖의 내용이 있었다. 재산의 절반을 태호 장학금에 기부한다는 것. 그 금액은 거액이었다. 이로써 장학금은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동철 형, 마지막까지. 창민이 눈물을 닦았다. 정말 좋은 친구였어. 동철의 죽음은 남은 노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분발하게 만들었다. 자신들도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년 후, 성북초등학교에 최태호 추모관이 세워졌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태호의 이야기를 전시하는 곳이었다. 졸업사진, 그가 남긴 흔적들, 그리고 그를 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개관식 날, 종수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이제 92살, 거동이 불편했지만 이 자리만큼은 꼭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태호야, 봤니? 내 이름으로 된 방이 생겼어. 종수는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커다랗게 확대된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태호는 여전히 12살이었다. 영원한 12살, 할아버지. 한 초등학생이 다가왔다. 태호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나요? 종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정말 착한 친구였지. 조용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저도 태호 형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친구들한테 잘하고, 외로운 친구 있으면 먼저 다가가고, 그러면 태호처럼 될 수 있단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다. 종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태호의 정신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그날 밤, 종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1947년 겨울, 눈 내리는 성북동 골목길. 그 길을 함께 걷는 두 소년, 종수와 태호. 형, 나 중학교 갈 수 있을까? 태호가 물었다. 꿈속의 종수는 대답했다. 당연하지. 넌 똑똑하잖아. 선생님도 될 수 있어. 정말? 응. 그리고 친구도 많이 생길 거야. 좋은 친구들. 태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눈부시게 밝았다. 고마워. 형. 뭐가? 내 친구가 되어줘서. 종수는 꿈에서 깼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평화로운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가족들을 불렀다. 내가 죽으면 태호 옆에 묻어줘. 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니다. 나도 이제 준비해야지. 태호 옆, 그리고 최할머니 옆. 우리 셋이 함께 있고 싶구나.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종수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해 봄, 종수는 마지막으로 태호의 묘지를 찾았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태호야, 나 이제 내 곁으로 갈 것 같아. 종수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73년을 기다렸구나. 미안해. 이제 간다. 천국에서 친구하자. 그날 밤, 종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고요히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찾아왔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강연을 들었던 아이들, 영화를 본 사람들, 책을 읽은 독자들, 모두가 종수에게 감사를 표했다.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는 대학에 못 갔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친구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태호의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수는 약속대로 태호 옆에 묻혔다. 세 개의 묘비, 최태호, 최정숙, 박종수. 73년 만에 다시 만난 세 사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장학금은 매년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왔다. 책은 계속 읽혔고
영화는 재개봉되었다. 추모관에는 해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찾아왔다. 10년이 더 흐른 어느 날, 한 젊은 교사가 추모관을 찾았다. 그녀는 태호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태호 선배님, 저 선생님 됐어요. 선배님의 꿈을 이뤘어요. 그녀는 전시실을 돌아보다가 졸업사진 앞에 멈췄다. 13명의 아이들, 그중 뒷줄 오른쪽 끝에 태호. 선배님, 이제는 외롭지 않죠? 수천 명의 후배들이 선배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첫 수업 준비 노트였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아이를 사랑하자. 특히 외로운 아이를. 태호 선배님처럼.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하늘하늘 날렸다. 추모관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 속에는 73년 전 죽어간 소년의 꿈이, 6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평생 친구를 기억한 노인의 우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사진 속 13번째 사람, 최태호. 그는 이제 더 이상 잊혀진 친구가 아니었다. 영원한 친구였다.